경주에 사는 김선달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은 꽤 부유했으나 홀어머니 밑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는 무관이 되고 싶어 무과에 급제했으나 마땅한 간직을 얻지 못해 사람들은 김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선달은 뇌물을 바쳐서라도 한양으로 올라가 무관의 벼슬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천냥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왔으나 여간에서 높은 벼슬의 양반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국리 끝에 김선달은 객점에 머물 곳을 정한 후 대갓집 청지기들과 매일같이 어울리며 기회를 엿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께 간곡히 말하길 천냥만 있으면 골 샀더나 좋은 병사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자 어머니는 농가밭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양에 다시 와서 그렇게 하기를 수차례 계속하다 보니 결국에는 집과 전답을 다 팔고도 빚이 눈더미처럼 쌓여 어머니가 이웃집 행랑에 사신다는 기막힌 소식에 김선달은 울부짖었습니다. 한양에 와서 그 잘난 고관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수천냥의 돈만 잃은 자신을 탄식하였습니다. 온탕한 마음에 행장을 정리해보니 80냥가량이 남아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집에 내려가 그 돈을 미천 삼아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날이 저물어 한참을 헤매이다 주막집을 찾았는데 주막집 문 옆에 추워서 떨고 있는 어린 처녀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혼자 저녁밥을 먹으려다가 추운 날씨에 떨고 있을 거짓 처녀가 너무 가여운 생각이 들고 외면할 수 없어 잠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자세히 다가가 보니 어린 처녀가 아니라 18세쯤으로 성숙해 보였습니다. 김선달은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녁을 먹이고 김선달은 윗목에 처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라고 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선달과 거짓 처녀는 잠을 잊은 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니 서로에게 애틋한 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이 느끼기에 처녀는 거질지라도 기품 있는 얼굴이나 몸짓 그리고 언행 등 예사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김선달은 처녀에게 당장 고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굳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도 마음속으로 김선달을 깊이 사모하는 정이 들었습니다. 김선달과 거짓 처녀는 두 손을 마주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순결한 약속을 하였고 깊고 뜨거운 은우지정을 나누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선달은 처녀에게 20냥을 주며 말하였습니다. 속담에 옷 입은 거짓은 얻어먹어도 벌거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했소. 여기 이 돈으로 허름한 적삼과 치마라도 사 입으시오. 네, 선비님.
잘 알겠어요. 김선달은 주막 주인에게 처녀의 사정이 딱하니 이를 거들며 주막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훗날 처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지 처녀는 그가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라는 것만 기억한 채 주막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떤 장사꾼이 담배 한 짐을 지고 주막에 들렀는데 처녀는 김선달이 준 돈으로 그 담배 한 짐을 모두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담배 농사가 흉작이라 몇 개월 뒤 처녀는 가지고 있던 담배를 10배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주막의 빈방 하나를 세내어 다른 물건들을 사들이고 사고 팔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의 겨울이 되었을 때 처녀는 몇 배의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 이듬해는 수입이 점점 늘어나 점포도 새로 얻었습니다. 처녀는 집신과 종이, 명주나 비단 같은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취급하면서 떡과 탁주까지 곁들여 팔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매년 풍년이 들어 살기가 좋아지자 인근 시장이나 처녀의 점포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여 년 흐르는 동안 거지 처녀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지 처녀는 그동안 몇만 년에 이르는 돈을 모아 아름다운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고 김선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어느덧 소년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처녀는 유명한 선생을 모셔 아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고 자신은 쉬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며 김선달을 기다렸습니다. 처녀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어떻게든 아름다운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려는 남자들이 들끓었지만 처녀는 항상 김선달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주 아전이 곡물을 헌납하기 위해 한양에 올라왔는데 물량이 모자라 급히 200냥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시 경주까지 갔다 올 수 없어 난감해 하던 차에 객점 지인이 거지 처녀에게 가면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거라며 대골 같은 처녀의 집을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아전이 처녀를 찾아오자 그가 경주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두말 없이 돈을 빌려주며 경주에 사는 김선달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주에 사는 서너 명의 김선달 중에 생김새와 상황이 처녀가 찾는 김선달과 꼭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가세가 기울어 나무를 내다 팔아 생활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어렵게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유심히 듣던 처녀는 아전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은 경주에 돌아가서 김선달에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못한 이유를 짐작하며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내용의 업문 편지를 써서 아전을 통해 보냈고 그 며칠 동안 처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김선달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선달이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처녀는 예전에 거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당신의 어엿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냐, 아들아,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만난 셋은 한참을 서로 바라보면서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선달은 생각하길 한양을 떠나간 후 10여 년간 거지 처녀가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잘 키워냈으며 수절하면서 일으켜 세운 놀라운 일에 사랑스럽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오직 자기만을 기다려온 사랑스러운 부인을 힘껏 껴안아주며 그동안 해주지 못한 따뜻한 온혜의 정을 부인에게 밤새도록 느끼게 해주었고, 마냥 행복한 두 사람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 생애에서 가장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같은 며칠은 지나가고 한양에서 김선달은 아직 마땅히 할 일이 없자 부인은 그에게 10단량을 주며 술을 마시던 누구에게 주던 밖에서 그 돈을 다 쓰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한양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다시 10단량을 주었지만 김선달은 또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니 부인은 다시 10단량을 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시려면 다시 경주로 내려가십시오. 김선달은 그동안 자신이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쉽게 돈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먹고 무슨 일 있어도 다 써야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김선달이 막 큰 길을 지나는데 골목 기와집 앞에 12세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집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보였고 이상해서 아이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자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아이가 안쓰러워 팥죽 한 그릇을 사주었는데 아이는 팥죽을 먹지 않고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큰 소리로 이유를 묻자 대감 마님도 굶어주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놀란 김선달은 아이를 시켜 쌀을 사오게 한 뒤 미음을 끓여 먹이고 속히 의원을 불러 치료받게 하였습니다. 한숨 돌린 김선달은 객종 지인에게 그 집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집 대감은 병조 판서였는데 모함을 받아 기양을 갖다 돌아오니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고 병까지 얻어 일부러 곡기를 끊은 채 죽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날 돈 10단량을 모두 쓰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은 어디에 돈을 쓰고 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10단량씩을 주었는데 김선달은 날마다 대감집에 들러서 그를 정성껏 돌봤으며 석 달이 지나니 대감은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대감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밖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급히 들어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대감께 머리를 조아리고 앉으니 대감은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다시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다고 말하셨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김선달이 심성이 어질고 이미 묵가에 급제한 사람이니 벼슬을 하나 내려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김선달은 병마 절도사 자리까지 올랐고 지난날 비록 거지 처녀이었지만 사랑하는 부인인 그녀와 금쪽 같은 아들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땅 부자인 채부자가 살았습니다. 채부자는 끔찍히 사랑하는 귀한 철부지 아들이 한 명 있었답니다. 아버지, 제발 장가 좀 보내줘요. 서당만 다녔지 아직 과거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자 아들은 매일매일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채부자가 들로 나가면 들에서 조르고 방으로 들어오면 잠잘 때까지 졸랐습니다. 장가를 보내긴 해야 할 텐데. 채부자는 툇마루에 외롭게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며느리로 삼을 순 없었습니다. 채부자는 아들을 위해 내조를 잘하는 지혜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꼭 상상대로 그러한 처녀를 찾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채부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서당에서 막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방 안으로 불러 확고한 의견을 알렸습니다. 아들아, 시험을 봐서 며느리를 뽑을 생각인데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의 그 말에 기막힌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예쁘기만 하면 됐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어휴, 아버지, 무슨 시험을 본다고 그러시나요? 제게는 여자가 예쁘기만 해도 좋은걸요. 채부자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들 때문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채부자는 온 동네에 방을 붙였습니다. 채부자가 며느리를 구한다는 말은 금세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처녀들은 보시오. 한 달 동안 쌀 2대, 보리쌀 2대로 살림을 할 수 있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겠소. 채부잣집 며느리를 뽑는다고 골 사방팔방이 떠들썩했습니다. 채부자는 초가집 한 채를 얻은 후 행랑처 할멈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할멈, 처녀들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잘 살펴보아야 한다네. 할멈은 혼자말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쌀 2대, 보리쌀 2대로 어찌 처녀들이 견디겠는가. 첫 번째 처녀가 초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첫날은 3끼, 둘째 날은 2끼, 그 뒤 며칠은 죽만 쑤어 먹더니 열흘도 못 참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처녀는 쌀과 보리를 섞어 30봉지로 나눴습니다. 하루에 오로지 한 봉지만 먹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보름쯤 되자 밥할 힘도 없었는지 뒤도 안 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른 처녀들도 한 달을 못 버티고 줄줄이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지 않은 처녀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선비의 딸이었지요. 청초하고 단아한 모습의 처녀도 마침내 채부자의 처가집으로 왔습니다. 처녀는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쌀을 푹 퍼서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할멈, 우리 밥부터 배불리 먹어요. 아이고, 이러다간 사흘도 못 버티겠네. 할멈은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멈, 배불리 먹고 일감 좀 구해와요. 바느질이랑 물레질이랑 몽땅요. 예, 아가씨,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요. 처녀는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멈이 쌀을 품삯으로 받아올 때마다 처녀는 기뻐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배불리 먹었지요. 어느새 약속한 한 달이 될 무렵 최부자 아들은 처녀가 너무 궁금해서 밤중에 살며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에 비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와 황홀하게 알콩달콩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멈추지 않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긴 밤을 잤습니다. 과연 최부자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을까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확히 약속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최부자는 행랑채 할멈에게 그간의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그 처녀가 쌀 2대와 보리쌀 2대로 한 달간을 버틴 일이 너무 가상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한달음에 초가집으로 달려가서 처녀와 그 주위를 둘러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처녀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초가집 쌀떡에는 쌀이 가득했고 담 밑에는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처녀에게 한 달 동안의 일을 소상히 듣고 아들을 불러 모든 얘기를 전한 뒤 아들과 함께 초가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온 최부자는 처녀에게 다가가 아들이 듣도록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참 놀랍구나, 아가야. 너야말로 최씨 집안의 자랑스러운 며느리구나. 이 말을 들은 이선비의 딸은 무척 기뻐했고 기공자 같은 최부자의 아들도 멋져 보였습니다. 최부자는 나란히 곁에 선 아들과 처녀를 보니 흡족하여 빨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이선비 딸이 최부자 집에 들어서니 지가 환해지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한 최부자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 항상 외롭게 슬퍼하던 아들은 곧 자기 색시가 될 이선비의 딸로 인해 기쁨을 얻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에 최부자는 지혜로운 이선비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는 알뜰히 살림을 살았으며 부부의 깊은 은혜의 정도 남달랐고 서로 깊이 존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꿨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기이하게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꿈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과 서로 못 본 척하며 누워있는 것이다. 세 꿈이 다 심상치 않아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또 헛수고 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졌으니 그것도 헛일이라는 것이다.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해몽을 해주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풀이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서둘러 짐을 챙겼다. 주먹쥐이는 선비를 불러 술 한잔 주며
아니, 시골 선비 양반, 내일이 시험 치는 날인데 왜 짐을 사시오? 하며 주막 주인이 자초지종을 물었다. 풀이 죽은 선비가 꿈 이야기를 하자 주막 주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꿈 해몽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는 것이구려. 그러니 이번 시험은 꼭 봐서 젊은이의 뜻을 이루시오. 주막 주인의 말을 들은 선비는 용기를 내어 자신있게 가고 시험을 보았으며 높은 성적으로 금을 환영하였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선비는 사랑하는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어 미모의 그녀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깊고 뜨거운 운해의 정을 밤새도록 즐기며 나누면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덕에 고려정을 폐기시킨 모자의 사랑. 고려시대 때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노모와 아들이 정답게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아들은 날마다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정한 고려장이라는 법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버려야 할 날이 악몽같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는 아들이 장터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땅을 덮을 만한 큰 천을 만들어 가지고 속히 오라고 했다더군요. 하루빨리 큰 천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폐하께서 큰 상을 준다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큰 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중국에서 우리 폐하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게 분명해. 아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폐하께서 정말 난처해 주셨대요. 중국 사신이 가져온 참으로 고약한 문제로구나. 어머니, 무슨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한 뒤 아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쉽게 풀 수도 있단다. 어머니는 아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앉으며 아들의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하,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아들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아침이 밝기를 뜬 눈으로 기다렸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은 한달음의 궁으로 달려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아뢰었다. 폐하, 중국에서 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현명한 신하들도 풀지 못한 문제인데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예, 폐하. 중국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소서. 중국에 큰 천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그 전에 중국의 땅 크기를 재어오라고 하십시오. 말도 안 돼.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신하들은 저마다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옳거니 참으로 현명한 답이로구나. 청년의 말을 들은 왕은 너무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명하셨다. 속히 중국 사신들에게 먼저 중국의 땅 크기부터 재어오라 라고 전하시오. 사신들의 그 말을 전해 들은 중국 황실에서는 슬그머니 공문회를 내렸습니다. 넓디 넓은 중국 땅을 잴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얼마 뒤 왕은
청년을 궁으로 다시 불렀다. 예, 폐하, 아래옵기 황송하나이다. 사실 이 모든 게 늙으신 어머니의 지혜이옵니다. 폐하, 부디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하자 왕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청년에게 말했다. 너의 효심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이와 같이 늙은 사람의 지혜는 젊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거늘 내 모친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었구나. 왕은 당장 고려장을 없애도록 명령했습니다. 고려장을 없애라는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왕 앞에서 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날아가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서니 어머니의 모습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물론 아들은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악몽같이 날마다 괴롭히던 고려장에서 해방되어 날마다 어머니를 편히 모시며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뵈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